안녕하세요.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관세 전쟁,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알트코인 얘기만 하다가 관세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코인의 조정, 코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소식은 벌써 전해드렸죠.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중국은 10%. 뭐 캐나다, 멕시코에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나 보다. 안 됐네, 캐나다, 멕시코. 이 정도 선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시장에는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보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공격하는 듯 너희들 관세 부과할 테니까 돈 내놔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멕시코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오늘 이런 내용이 발표됩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의 총리죠.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보복 관세 발표. 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night, 오늘 I am 밤에 announcing Canada will 나는 be 발표합니다. responding to the 캐나다에서는 U.S. trade action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1,550억 달러 규모의 worth of American goods. 미국 상품에 대해서 This will include immediate tariffs on $30 바로 billion worth of goods 300억 as 달러 of 규모에 Tuesday, 대한 관세가 followed by 오는 화요일부터 further tariffs on 적용되고요. $125 billion 1,250억 달러 worth of American products 규모의 in 상품에 대한 21 days' time 관세는 to allow 21일 Canadian 후에 companies and supply 부과가 chains 된다고 to 합니다. seek to find alternatives. 이렇게 일단 대응을 합니다. 보복 관세죠. 캐나다의 보복 관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이랑 한판 붙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자,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는 건지,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지. 자, 먼저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먼저 에너지 제품. 미국은 캐나다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일평균 400만 배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농산물, 과일, 야채,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이 아쉬우니까 이 에너지 제품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농산물, 목재,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자재가 25%가 올라버리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요식업에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데 캐나다산 연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연어가 25%가 올라가면 이거 어떡하나? 저도 지금 큰일 났는데. 야. 자,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산업용품, 정제된 석유, 화학제품, 철강, 자본재, 기계류 같은 반도체도 필요하겠고요. 의료기기, 당연히 애플의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농산물, 육류, 음료, 코카콜라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그거 다 25% 관세 매기겠다. 자, 양쪽에서 서로 관세 매기면 누가 더 불리할까요? 당연히 캐나다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은 별로 그다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대씩 치고 받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캐나다가 매우 불리하다. 자, 이제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아직 반격을 안 했습니다. 미국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 농산물, 에너지 제품, 원유 하루 평균 56만 배럴 정도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캐나다에 비해서는 약하죠. 캐나다의 한 8분의 1 정도. 자, 그런데 멕시코만 타격을 받는 건 아니고 수입하는 사람들도 부담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아보카도를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사용되는 아보카도의 90%가 멕시코에서 재배가 돼서 미국으로 수입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런 물건들을 수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을 보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전자기기, 부품. 멕시코에서 이렇게 기술이 좋았나? 멕시코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막 발전을 시켜서 막 공장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처지는 아닐 것 같고 협업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겠죠.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보낸 다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회해서 멕시코로 한 다리 건너서 멕시코에서 미국은 공짜였으니까 그렇게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정확한 상품들을 살펴보면 중국, 멕시코, 미국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오는 상품들이 대강 철강, 전기 장비, 태양광 패널, 섬유 제품,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LA에서는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옷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산할 때는 대략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생산하기. 공장을 세워서 봉제 공장을 돌리고 아니면 하청을 준다든가 디자이너를 또 고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옷을. 그리고 다른 방법은 수입해오기.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을 중국에 보내면 거기서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배로. 아니면 중국에 직접 가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옷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골라서 요거 몇만 장, 몇십만 장 이렇게 고르면 그냥 배로 왕창 보내주니까 부담도 덜하고 디자이너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의류 제품 생산이 참 잘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또 날짜를 안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이 주문한 거랑 좀 다른 걸 보낼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은 직접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단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공장을 멕시코에다 세우는 겁니다. 멕시코는 인건비가 매우 낮습니다. 멕시코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뭐 한 3시간이면 갑니다. LA에서. 그럼 멕시코에다가 지사장 하나 두고 거기서 현지인들 데려다가 옷을 막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 멕시코 가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옷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냥 고르면 바로 보낼 수 있게. 그런 판로가 새로 생겼는데 그런 게 이번에 차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차단! 태양광 패널도 중국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멕시코로 보냈다가 미국으로 보냈는데 25% 세금! 그럼 어떡하나요? 멕시코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세금 때리는 건 10% 뿐이에요. 그럼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게 낫겠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표 상품들이 전기기기, 기계류, 전기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제품 이렇게 되는데 관세가 10%면 그러면 멕시코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멕시코를 끊어놓고 그리고 중국 관세를 슬슬 올리지 않을까. 이거 뭐 진행하면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멕시코와 캐나다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해외로 빠져나간 여러 생산 인프라를 미국으로 다 데려오기.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SA를 시도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막강 파워를 이용해서 관세라는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면서 미국만 좋게 되는 걸까요? 메이드 인 USA니까 미국한테 다 좋고 미국만 잘 되는 걸까? 어쩌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좋지만은 않다. 어떤 부작용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부작용. 자, 일단 우리가 들은 생각이 관세를 매게 되면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물건 살 때 연어를 사거나 아보카도를 살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울면서 그냥 비싸게 사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그걸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물건값이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캐나다에서도 반격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 캐나다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떡하나요? 우와, 어마어마한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미국이 힘들어질 수 있다.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의도하는 게 있겠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툭하면 방송에 나와서 이 분석, 여러 가지 분석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면 미국의 상대적 강점과 다른 많은 국가의 상대적 약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힘이 세니까. 이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을 약속합니다. 힘센 놈이 이렇게 해. 야, 싫어. 그래도 막 가만 안 둬. 씨를 말려버려. 이러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질문은 이러한 이익이 즉시 실현되는지 아니면 다른 국가가 저항하고 실패한 후에야 실현되는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이익을 딱 실현하면 좋은데 다른 국가 캐나다가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해. 우리도 너희들 관세 매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 캐나다가 실패한 후에야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이익이 실현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고요. 자, 그 다음 관세가 반복되는 게임이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불리해질 것입니다. 다른 국가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역사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었던 국제 경제 질서의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역의 무기화는 미국의 즉각적인 이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중심적 위치를 침식하고 다른 국가가 이를 우회하는 대체 시스템을 찾도록 장려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죠. 미국이 힘이 세니까 내 말 들어 이씨 하면 다른 나라들이 무서우니까 오케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냥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지만 뒤로 가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끼리 어떻게 해볼까? 다른 방법 없어? 우회해서 우리끼리 거래를 하고 또 다른 판로를 찾겠죠. 미국 말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지 뭐. 중국에 팔든 유럽에 팔든 한국에 팔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입지가 좁아져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관세 게임, 관세 공격, 관세 전쟁은 미국에게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 사람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트럼프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트럼프의 의도 한번 살펴보면 내수시장 활성화, 미국으로의 인프라 이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돈입니다.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미국이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트럼프가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방소득세 꼭 내야 되냐. 관세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면 이 돈으로 나라 운영하고 연방소득세 안 받을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방소득세 폐지가 얼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 수입 규모는 4조 달러 정도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2.5조 달러. 그러면 이걸 다 커버하려면 이 4조 달러에다가 얼만큼 세금을 매겨야 되나요? 대략 70% 정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세를 70% 모두 그냥 미국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좀 없죠. 적어도 지금은 이러하기 때문에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뭐 절충해서 연방소득세를 뭐 반으로 낮춰준다든가 뭔가 파격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캐나다 그린랜드 합병 대선 공약에서도 이걸 얘기하긴 했는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받아들이겠다. 캐나다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미국이 받아줄게. 그런데 캐나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인이 되는 거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그러면 좋을 수 있지 않나. 그럼 같은 나라니까 관세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랜드도 너희들은 52번째 이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해석은 단기적인 자극 지금은 막 이렇게 신용을 하고 뭔가 메시지를 세게 날리고 그러면 알아서 딱 수그리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좀 조정을 해주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닐까. 트럼프가 이번에 새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미국이 사실 종이호랑입니다. 남들한테 필요하다면 돈만 퍼주고 실속은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인데 끌려만 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이런 것들을 끌고 다시 오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트럼프가 이런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한다고 치고 다 좋은데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 코인 가격이 지금 떡락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코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건 이제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국에서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때리면 물건 가격 올라가고 캐나다는 미국한테 또 관세를 때리면 미국 사람들 힘들어지니까 살기 어려워지고 직장 잃어버리고 그러면 금리 정책 이거 어떡하나요? 금리 정책 인하하려다가 제롬 파월이 이거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이 가격이 지금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다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경기가 어려워진다면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투자? 그럼 나중에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위험 자산? 다시
다 돌려서 좀 안전한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뭐 채권 이런 걸로 돌아갈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자산, 특히 이제 코인에게는 매우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암울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오고 금리 인하 안 해버리면 어떡하나. 코인 가격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반감기 다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떡상이 있다며. 근데 이게 뭐야. 다 된 밥에 트럼프가 재뿌렸네. 이러면서 실망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또 여러 다른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대로 언제나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상황이 빨리 수습이 돼야 되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테고,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합니다. 친기업적인 인물이고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이렇게 암울하게 힘들게 주식이 빠지고 코인이 가격이 빠지는 이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성장통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코인의 가격이 좀 과하게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인이 24시간 주 7일 오픈하다 보니까 총알바지로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문 닫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코인이 어휴 저렇게 세게 당하고 있네. 처참하게 코인이 당하는 걸 보고, 총알바지로 당하는 거 보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구나 하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계산하고 그러면 이 정도 충격이면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인은 특히 주말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없으니까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을 합니다. 어쩌면 세력이 지금 나서서 더 불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태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이게 뭐 영원 무궁토록 할 그런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별 문제 없이 그냥 뚫고 지나왔고, 또 독일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비트코인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그때도 뚫고 갔습니다. 정면 돌파했어요. 뭐 관세 전쟁, 이거는 코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야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너무 과하다 보면 맞춰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테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